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해외 글로벌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분석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경기 호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고용 지표에 대한 뭐 그런 긍정적 뉴스 이런 거에 좀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경기가 호조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약간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맵을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네, 페이스북이랑 아마존이 특히 하락한 게 좀 보이고요. 특히 테슬라가 5% 넘게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안팎의 어떤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헬스케어나 소비재 그리고 이런 에너지 쪽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 민감 업종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약세를 보인다 그래도 아주 조금 하락하고 그다음에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올 노동부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 통계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은 확실히 나타나는데 고용 부분에서 지난달에 워낙 실망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100만 예상을 했는데 26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이 아직 안 좋으니까 결국 테이퍼링도 좀 늦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ADP가 내놓은 걸 보면 내일 나올 노동부의 고용 통계도 거의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럼 오늘 국채 금리가 좀 올랐던 것도 결국 이걸 바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얘기하기는 계속 이 연말까지 미뤄지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고용은 사실 고용률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다가왔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목표가 달성이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어떤 연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좀 받겠죠. 국채 금리를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채 금리 오른 게 결국 인플레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준에서 얘기했던 통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 물가 목표 2년 3년간 2%라는 평균 2%라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실업률 완전 고용을 해서 4% 이하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4%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 지표로는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게 팬데믹 이전에는 20만 건 이하였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700만 건 가까이 680만 건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고용 지표 이런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말씀하셨던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런 상관관계를 딱 보이진 않지만 이 추세적인 측면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년간의 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 5월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맨 앞자리 수가 3자로 내려왔거든요. 40만 건에서 38만 5천 건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3자를 보인다는 거는 이제 곧 2자도 그린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3개월간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게 되면 국채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는 1.7을 장중에는 이제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바닥을 찍고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1.6 언저리에서 1.6 언저리를 맴돌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 지표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여러 가지 조짐은 좀 분명히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하지만 네네. 고용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네. 예, 결국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만약에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이 나온다 이러면은 좀 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긴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제 뭐 지급 준비율이나 초과 지급 준비율에 대한 금리나 아니면 뭐 영레포를 이용해서 뭐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빨아들여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연준이 작년 초에 올해보다 그러니까 이맘때보다 약간 더 빠른 시기에 네네. 그 시장이 굉장히 그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연준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그 기업 신용기구라는 걸 통해서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표에 한번 보시면 그 채권 그 이제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초에 그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 위험이 있어갖고 뭐 기업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직접 시장에 그 개입을 해갖고 그 137억 7천만 달러라는 굉장히 큰 유동성을 공급을 했거든요. 뭐 한 달에 1,200억 달러치 채권 매입해 주는데 저 정도면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한 네네. 거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저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근데 그때 얼마 전까지 이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가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저 회사채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네네. 예, 이 회사채 만기까지 보유하고 유동성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예. 그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테이퍼링의 전조냐 예. 아니다. 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기술적으로 더 정교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이제 돈을 풀었으면 돈을 걷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양자 관할을 하고 뭐 돈을 걷어들일 때 한 번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발작을 크게 하니까 이제 그 걷어들이겠다고 하고 기간을 7개월 연장한 것처럼 이번에는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니까 이런 기술적 수단을 미세하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뭐 그 회사채들이 월마트니 뭐 이런 데 회사채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요. 특히 이제 그 137억 그 7천만 달러라는 거는 전체 회사채 시장의 9분의 1,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충격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시는데 하지만 이제 그 이게 상징하는 그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이게 연준이 그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하는데 그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이시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까 앞서서 이제 좀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예, 테슬라가 이제 항상 그 화제의 중심인데 그러니까 아니 테슬라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뭔가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 서학개미들은 매달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순매수하고 있죠.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월가에서는 최근까지 좋은 의견을 내다가 최근에 또 나쁜 의견을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으로 다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 결제를 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뭐 어젠가 뭐 또 말 바꿨어요? 예,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SEC에서 경고를 했죠. 트위트. 예. 근데 지난번에 2천만 달러를 벌금을 그러니까 2천만 달러 벌금을 물리면서 머스크의 트위트에 대해서 테슬라가 감시를 해라. 그러니까 트윗 올리기 전에 테슬라 안에 그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감시를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그 대기업의 CEO가 자기 트위터에 글 올리는데 그거를 그 자기가 운영하는 경영하는 회사에서 와서 그 변호사가 지정 변호사가 그 트위터 무슨 글 쓰는지 한번 검사 받고 올려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그거 검사 안 맡아갖고 이번에도 경고를 먹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올린 내용은 그 다시 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테슬라 전기차가 점유율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뭐 어저께는 리콜 문제로 하락을 했으면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 그래프는 중국 내 이제 판매량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한 거죠, 저거? 예, 맞습니다. 예, 저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급감을 하게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뭐 3월달에 19% 점유율에서 4월달에 8%로 5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글로벌 점유율은 3월달에 29%였다가 4월달에 11%로 하락을 했어요. 3분의 1 토막 정도 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테슬라의 공급 부족, 그러니까 생산량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 뭐 포드나 아니면 GM이나 현대나 이런 그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공격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큰 그 어떤 위기로 좀 다가오고 있고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과연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급하는 회사가 될지 아니면 그냥 그걸 공급하기 전에 시장 지배력을 잃게 될지. 근데 아니 블룸버그가 어저께 분석한 걸 봤더니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덜 팔리면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보면은 중국, 유럽, 미국 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안 좋은 분위기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독일에 지으려는 기가 팩토리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악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600 깨지고 $500로 내려왔는데 월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지. 네, 전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직도 소수 의견입니다. 이제 다수 의견이 아니고 소수 의견은 테슬라가 더 많이 간다는 의견이고요. 다수 의견은 좀 돌아서는 의견입니다. 예, 테슬라를 홀드 아니면 오버웨이트 됐다. 너무 많이 갔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간밤에 국제유가 얘기도 좀 해볼까요? 뭐 장중에 69.40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에다가 최근에 또 이란 석유 공사의 인근 화재로 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국제유가에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대표적으로 ETF가 하나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ETF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 준비한 ETF는 그 말씀하셨던 이제 국제유가와 직접 관계가 되기도 하고 경기 활력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해서 제가 ETF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조짐 중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좀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은 그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잘 안 돼서 말씀하셨던 그 국제유가 측면에서 여기 분쟁이나 그 공급지에서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정유업체들 그리고 또 이런 산유업체들의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오일을 뽑아내는 그런 업체들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겠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한번 눌렸다가 이게 풀리게 되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가져온 ETF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XLE라는 그 ETF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섹터 중에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고요. 네, 뭐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게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이 S&P 500 기업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 대부분을 이제 추정하면서 거기에 있는 구성 종목을 바꾸고 있는데요. 뭐 그 ETF 중에서는 뭐 실적은 뭐 A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SCI 그 ESG 레이팅으로는 BBB인데 이런 에너지 업종이나 석유 관련된 업종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이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요약해서 보면 여기
ETF를 이제 ETF를 상장시킨 회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가 그 이제 상장한 굉장히 많은 ETF들 중에서 이 ETF는 98년에 만들어져서 상장된 ETF입니다. 뭐 그 이제 규모는 24 빌리언이니까 뭐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다른 것과 좀 비교했을 때 그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벵가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벵가드라는 회사랑 비교했을 때도 전체 규모는 한 5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벵가드가 이제 5 빌리언이면 이건 24 빌리언이니까 이제 5배 정도 큰 규모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 그래프 표가 어떤 거냐면 노란색은 그 이제 익스펜시브 스톡,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늘색은 그 로우 사이즈, 작은 기업인지인데 일단 표시된 것만 보면 모멘텀이 있는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인가 보면 밑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모멘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사인이 있다는 건데 여기 쭉 밑에 보면 이제 노란색에 일드라고 캐시플로우 페이드아웃이라는 게 현금 수요가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꽤 좋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밑에 왼쪽으로 간 거는 이제 변동성이 적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수익을 좀 하시려는 분들은 이 그 엑셀E에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위험 자산이기도 하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엑셀E ETF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